안녕하십니까. 에스칼리버 형사법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스칼리버 형사법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형법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이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기출됐던 어떤 조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문구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함축적으로 이게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간의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29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앞부분은 형법, 뒷부분은 형사법, 형사소송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우리 형법의 기본 개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페이지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전에 이제 형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자, 형법은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설명드렸죠. 실체법. 자, 실체법이고 이걸 구성한 것은 범죄라고 그랬죠. 범죄. 범죄와 이제 형벌을 규정한 실체법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보완처분이라는 개념이 또 여기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보완처분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보완처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한 문제 딱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나오고 그 뒤로는 나오질 않습니다. 보완처분은 뭐냐면 사회 방위 차원에서 사회를 방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는 그러한 일종의 물론 형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비형벌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 학설에 따라서는 형벌로 보는 그 견해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푸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도 문제, 그리고 너무 얕게 들어가도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완처분 같은 경우는 비례 원칙이죠.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범죄가 성립되려면요, 지난번에 이제 구성 요건 해당성, 그죠? 해당성.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성.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말고 요거는 범죄가 성립되는 그런 요소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또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냐면 자, 처벌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소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거 플러스 자, 처벌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추 조건이 있습니다. 소추 조건.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더 플러스할 수 있다. 이것은 범죄 성립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가벌성 조건이라고 하죠. 처벌하느냐 마느냐 이런 단계예요. 그래서 보통 범죄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람을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부하고 그다음에 처벌 조건은 뭐가 있냐면 객관적 처벌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객관적 처벌 조건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인적 처벌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조각 사유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인적 처벌 조각 사유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절도 범죄라든가 무슨 절도와 비슷한 재산 범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친족 상도례라고 합니다. 상도례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328조에 나와 있는데 조문은 뭐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친족의 어떤 물건을 훔쳤다. 그럴 때는 나는 형을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형을 면제받는 부분, 형 면제. 그 다음에 친족이라든가 동거 가족이라든가 이거 이외의 사람들은 고소가 있어야 돼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더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례 문제를 볼 때 저기서 끝나요. 이거 뭐 친족 관계가 민법 뭐 몇 조, 뭐 777조냐, 뭐 767조냐 이걸 가지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친족 간의 범죄는 뭐 형을 면제한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법률까지 우리가 100% 인용해가지고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에서 멈추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뭐 객관적 처벌 조건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파산 범죄 같은 거 있죠. 파산죄 같은 게 있어요. 파산죄에서 파산했다는 사실,
파산 사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객관적 처벌 조건에 들어간다. 시험에 절대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사항이 바로 이 부분인데 소추 조건이죠. 여기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친고죄가 있고 친고죄. 그 다음에 이제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고죄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친고죄 부분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친고죄가 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친고죄는 고소와 친한 범죄가 친고죄인 거예요. 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친고죄입니다. 친할 친자 쓴 겁니다. 고소와 친한 범죄. 그래서 지금 사자 명예훼손죄라든가, 그죠? 모욕죄라든가 이 정도만 남아 있고 대부분 다 비친고죄로 바뀌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고죄로 하다 보니까 이건 상당히 형사소송법적 얘기인데요. 친고죄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피해자가 말이죠. 재판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피해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형사소송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을 우지좌지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슨 뭐 강제추행죄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형벌을 가하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있는 그러한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친고죄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이 친고죄에서는 뭐가 문제되냐면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문제예요. 고소 불가분. 자, 불가분의 원칙이 문제가 됐었다. 여기에 보면 객관적,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규정이 있지만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규정이 없고 우리가 추론해가지고 인정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든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종전에 비해서 엄청 중요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반의사 불벌죄는 뭐냐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어요.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이 불가하다. 처벌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반의사 불벌죄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폭행했는데 당신 뭐 교도소 갈래?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타협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반의사 불벌죄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례 문제에서도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가 가끔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은 또는 뭐 주관식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게 들어가는 건데 이 기본 의미, 이론을 잘 알고 들어가야 우리가 문제를 멋있게 풀 수가 있고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자, 에스칼리버 시간은 뭐냐면 자, 다른 사람보다 명확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고 빨리 풀고 그리고 곧바로 합격으로 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법은 이렇게 범죄와 그다음에 형벌을 규정한 실체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 정도만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뭔가 기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은 지금 한 2,000페이지 되는 뭐 기본서 있죠. 저도 뭐 시중에 많잖아요, 책이요. 그렇지만 몇 수천 페이지 되는 것을 한 300페이지로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특히 이제 형법을 170페이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130페이지 줄였다. 이건 뭐냐면 요거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건 나오지도 않아요. 자, 형법은 지금 우리가 372조, 형사소송법은 493조잖아요. 조문 가지고도 많이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 조문은 제가 반드시 꼭 설명드리고 이 조문에 대해서 여러분 숙지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보시면 형법의 개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법의 개념 딱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관습형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이 테마가 뭐냐면 바로 죄형법정주라는 거예요. 죄형법정주의다. 그죠? 이 죄형법정주의는 바로 신의칙, 신뢰를 가장 중요시한다. 상대방과 즉 일반 국민과 신뢰 보호 차원에서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이 첫 번째가 자,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가 관습형법 금지입니다. 관습적으로 된 형법, 관습법을 금지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거. 자, 물론 유리한 관습은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법률, 국회에서 만든 국회 입법을 위반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형벌을 가한다 그러면은 자, 이것은 사형이 되지 않습니까? 사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사용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인권 침해를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법 제1조에도 그렇게 돼 있고 헌법 제12조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조에도 보면은 법률에 따라서 그다음에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하라. 이렇게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형법은 1조에 범죄와 성립과 처벌해서 행위시법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내고 싶어 하고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습으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법률주의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법률주의다. 그죠? 법률주의다. 국회에서 만든 형법으로만 하라. 어디 옛날 조선시대처럼 그죠? 관습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바로 관습형법 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관습적으로 창설한다든지 그다음에 가중한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저하고 교재를 공부할 때는 제가 체크하는 거 꼭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297페이지짜리도요. 이것도 한 100페이지로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줄이고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갈 때까지 한 50페이지 정도로 줄여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일사천리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10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엑스칼리버 첫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관습법에서 창설과 그다음에 가중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뭡니까? 인디비오 레오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무죄 추정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관습법은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해석은 가능하다. 자, 여기 조심할 거 있어요. 이 관습적으로 요거는 해석은 가능하다. 그죠? 해석. 이 해석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해석 같은 경우. 이 해석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석은.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전부터 내려왔던 어떤 관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리 방해자라든가, 그죠? 이런 거, 일수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옛날부터 내려온 우리 관습이 있거든요. 이걸 꼭 지켜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또 보면은 법률지에서 위임입법 한 개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다소 행정적인 얘기인데 위임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상부 또는 상위 법률에서 하위 법령 또는 명령에 우리가 위임하는 것을 위임이라고 그래요. 위임할 때는 포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 있어요. 모법의 어떤 일탈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모법이 있는데 모법에 반하는 자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자법이 모법에 반하는 것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전체적인 어떤 입법 취지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어 헌법이 있다 그럼 법률 이런 그다음에 법률이 있다 그럼 하위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 범위를 잘 포함해 가지고 입법 취지를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일탈했는가 남용했는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박스 안에 보면은 10페이지 박스 또 있습니다. 모법의 해석성이 가능한 것을 명시했을 때는 그다음에 그 취지를 구체한 그 정도였을 때는 일단은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모법의 어떤 구분 범위를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딱 보면요. 말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죠? 이게 판례 내용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또는 아주 저명한 학자 이런 분들이 옛날에 아주 저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정영석 교수님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교과서 보면 상당히 멋있거든요. 시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따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데 이 처벌법규 형벌의 위임이 헌법상 죄형적 반하는가 이런 얘기인데 자,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게 반하는지 안 반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바로 소구표 금지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 두 번째가 이제 소구표다, 그죠? 자, 이 소구표 금지.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소급이라는 게 있어요. 소구표 금지인데, 자. 금지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소구표 금지 원칙. 자, 이 소구표 금지 원칙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다. 소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있는 것을 과거로 되슬러 올라간다.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거슬러 올라간다. 거슬러 올라간다. 올라감 이런 뜻인데 우리 형법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시법을 가지고 행위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행위시.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구표 금지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소급표 금지 원칙에서 1번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가정폭력 범죄, 그죠? 특례법상 보호 처분이에요. 사회봉사명령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회봉사명령이 과연 이걸 가지고 소급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 자 사회봉사명령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뭡니까 소급표 금지 원칙이 원래 적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나 만약에 이게 이 실질적으로 뭡니까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 이런 뜻이죠. 사회봉사명령. 자 요겁니다. 가정폭력법상 사회봉사명령이죠. 사회봉사명령이 만약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 그죠?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 그러면은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죠? 자, 뭐 여러 가지 뭐 페이지가 뭐 보통 1페이지 설명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소급. 최근에 인기 좋은 것이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이에요. 자, 진정소급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법을 만든 거고, 부진정소급은 뭡니까? 아직까지 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만든 것은 바로 소급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미 완성된 것에 대해서는 소급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뭐 이 로스쿨 뭐 변호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소급표 금지 중에서 진정, 부진정 소급표다. 이렇게 보시면 하자가 없을 겁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부분은 별표 좀 중요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밑에서 두 번째 좀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 박스가 있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자, 요즘에 이런 거 많죠. 공개명령제도는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자,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게 또 있는데 뭐냐면, 특정 범죄자 위치 추적 뭡니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당히 길죠. 상당히. 그래서 위전착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전착. 이런 법률이 상당히 길어요. 그럼 위전착. 이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것도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냥 위전착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 보면은 전자 감시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이 소급표 금지 원칙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종전에 범죄 저지른 사람한테 이 감시 부착 장치를 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꼭 알아두시고. 자, 문제는 저 판례 변경이에요. 판례 변경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까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판례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형 기준 같은 것도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건 좀 조심해 주세요. 인지의 소급표. 인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지. 여러분들 인지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인지예요. 인지란 개념이 있는데 이건 사후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인지라고 그래요. 알겠지? 인지. 사후에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 혼인의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상당히 내 혈족인데 내가 같이 살고 싶고 내 가족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동의한다든지 내가 알았습니다 했을 때는 소급적으로 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지라고 그럽니다. 인지. 아시겠죠? 인지. 그럼 입법에서 나오는 건데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급표 금지 원칙 끝났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요거는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40조째 나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연 결정이 있었는데, 그럼 어디까지 소급할 수 있을까? 자, 어떤 법률이 있는데 이게 위헌이 딱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많이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떤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법률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인데, 자, 요 상태에서 이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럼 어디까지 소급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 법률이 종전에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에. 그럼 어디까지 소급하느냐? 이 합헌 결정 받은 요 다음날 여기까지 소급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합헌 결정 받았다. 이 법률에 대해서 그 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요 범위 있죠. 요 범위에서 이 법을 믿고 판단한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전에 현재 이 법률이 위헌 판결 받았다 그러면은 종전에 합헌 결정 받은 그 다음 날 여기까지 소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잘해야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명확성 원칙이 있어요. 이 명확성 원칙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3번에다가 명확성. 명확성 원칙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의 요건의 명확성과 효과의 명확성이 나눌 수가 있고 마이호퍼 같은 경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확성 원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형벌 법규가 있다. 근데 형벌 법규는 명확성 원칙에 대부분 반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만들어 놓을 때 명확하게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형벌 법규에 대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특히 이제 해석할 때 목적론적 해석이라든가 논리적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강화된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형법 뭡니까 법률에 나온 것은 명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명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적으로 깔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뭐 불확정 개념 같은 이거 행정법 얘기인데 판단 여지에서 나온 거죠. 불확정 개념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고도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행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저 재판, 사법이라고 하죠. 사법은 바로 재판이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사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법 절차에 반드시 맡길 필요는 없어요. 이 고차원적인 어떤 행정 개념이라는 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청의 해석에 맡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지는 것은 우리 세 번째까지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추해석 금지입니다. 유추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유추해가지고 해석입니다. 유추 금지죠. 해석 금지다. 요거죠. 시험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례로 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아까 소급표 금지라든가 이런 건 사례로 내기 좋잖아요. 근데 요것은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자, 나와봤자 무슨 뭐 가벌성에 대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벌성이라고 있는데 아까 여기서 배웠습니다. 처벌 조건이라든가 소지 이걸 가벌성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범죄 성립 요건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이제 가벌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이 범죄를 다 요건 충족했는데 이 사람을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여기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고상한 말로 가벌성이다 이런 말 써요. 알았겠죠? 가벌성. 근데 뭐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바로 이제 일본 말이죠. 일본 말. 자, 가벌성 하니까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에서는 뭐 교재 있지만은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요.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도로 있잖아요. 도로와 이제 우리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어디부터 도로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12페이지를 보세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봐도 다 아는 건데, 바로 이제 두 번째 판례가 있습니다. 항공기 사건이죠. 여러분 소위 말하는 땅콩 회항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항공기가 우리가 이제 운행을 하는데 항로라고 그러잖아요. 항로. 과연 지상에 있는 항공기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로라든가 이게 바로 우리가 항공 운항 중일까 이런 판례인데요. 도로 일반 지상에 있는 도로는 항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불리한 유추 해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축소, 유리한 사유를 축소해서 해석하는 유추 해석은 부정되고 있다. 그런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에스칼리버 형법 시간인데요. 사실 우리가 형법은 170페이지고 형사소법법 130페이지예요. 요거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한다면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되어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범접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초학도들은 야,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파헤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고죄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이렇게 했는데요. 이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뭐냐면
이 친고죄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객관적 불가분원칙은 저런 거잖아요. 강간을 했는데 강간 속에 폭행 협박도 들어갔다. 내가 내 프라이버시 때문에 강간죄로 고소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뭐 친고죄 아니니까. 근데 그걸 못하니까 폭행협박죄로 내가 고소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폭행협박죄로 고소했을지라도 전체 강간죄에 포함된다는 것이 바로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뭐냐면 친고죄인 경우에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을 고소했다. 그럼 이 사람과 공범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불가분의 원칙에 적용될까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과거는 상당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 중요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거 있죠. 이것은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밖에 또 뭐가 있냐면은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국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위전착이죠. 위전착법에 의해서 범죄를 말이죠.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저지른 사람한테는 이걸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2번 이상은 그러니까 소년법이라는 게 있죠. 소년 범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년법을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은 소년 범죄인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소년법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우범소년이라든가 촉법소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종전은 많이 출제됐는데 지금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 말이죠.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보호처분은 소년에 대한 보완처분을 보호처분이라고 그래요. 이 경력은 여기에 포함될까 이런 얘기예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것만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통신망법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한 2가지만 좀 설명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망법에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했다. 의미를 좀 알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용자가 자기 아이디어고 패스워드 가지고 비밀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하고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몰래 가가지고 부정하게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말이죠. 비밀을 캐냈다는 겁니다. 자, 원래 이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은 적법하게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빈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부정 사용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이 침입이 되겠는가, 정보통신망 침입이 되겠는가 이런 얘기인데 된다는 것이 판례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좀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정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하고 있는데 몰래 끼어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부정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죄형법적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형법정주에서는 크게 4가지가 문제가 되겠다. 물론 뭐 적정성의 원칙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하잖아요. 곧바로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기출 문제를 풀 때 좀 힘드는 게 좀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상황이 뭐 상당히 어렵죠. 3년 동안 해가지고 법학을 우리가 완벽하게 하고서 이 법조인이 된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경은 있다, 척도는 있고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형법법 제37조 동시적 경합범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후적 경합범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급표 금지 원칙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형법 조문이 또 있어요. 장량 감강이라든가 법률상 감경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죄형 법정주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판결이 어떤 시점에서 말이죠.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판결 전에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 형평성을 우리가 생각해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시점에서 내가 판결 받았는데 그 전에 어떤 판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 죄가 확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이제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 착오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범관계 이 부분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죄수론이 있습니다. 죄수론에서 이게 상상적 경합이냐 흡수되느냐 특히 이제 컴퓨터 범죄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한다면은 형법을 완벽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례 문제는 형사소송법과 같이 접목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례 문제를 잘 풀려면은 역시 형사소송법 특히 형사소송법 307조부터 18조의 3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가 우리가 승부처다. 307조는 제형 뭡니까? 이 증거재판주 아니겠습니까? 318조의 3은 뭡니까? 간이 공판 절차에서 증거 동의 간주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좀 강렬하게 이 공부를 준비해야 1년 이내에 우리 좀 합격을 할 수가 있고 후회 없는 그런 수험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샘플 강의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기본적으로 본격적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